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초인문과정 2주차에 들어가게 됐죠? 2주차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저희가 데일리 퀴즈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해서. 그래서 지난주 1주차에 우리 2교시, 3교시 때 진도가 좀 나갔었는데 그거 복습을 좀 하셨나요?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5일 날 올려드린 자료인데요. 한번 볼까요?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연립은 660.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큰 거니까 660을 초과 이하. 초과하고. 그렇죠. 초과하고. 또 층수가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그렇죠. 네. 오, 잘 기억나시네. 다세대 주택은요, 35회에 지금 지난 10월 달에 출제된 문제죠.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다세도, 다세기. 그렇죠? 이게 공동주택이었다. 다세기.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보단 작은 거죠. 다가구, 단다다공, 단다다공. 이거 뭐예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중생활주택, 공간.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 제외하고 3계층 이하이고, 한 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를 초과 이하이고, 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중주택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된 거주 형태를 갖추지 아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립된 거주 형태가 뭐라는 뜻이었습니까? 취사시설. 이거 취사시설 밥 해 먹다가 불나가지고 학교 앞에 학생들 위험할까봐 거기다가는 가스 이런 거 뭐 안 돼요. 주방. 그래서 갖추지 아니하고 한 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m를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 그 다음에 이하이고 단독주택이다. 네, 단독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문제씩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5회 기출은 실제로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35회 기출. 다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주택 나왔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연면적이 아니에요, 연면적.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 같아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다 층별로 건축 있는 거로 그걸 다 합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거주하는 층수, 개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층 하면 안 되고, 예, 바닥 면적 4계층.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8일 것도 한번 볼까요? 네. 18일 거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법, 경기 세 가지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상복합.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그 1층에는 상가주택뿐이요. 위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다세대 주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맞나요? 공간 자연은 맞지만 자산, 생산 요소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랬으니까 틀리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고.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특정의 부동산을 말한다. 그렇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 손실이 없대요. 완전히 부착이 됐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빼면은 기능이 손실이 되거나 혹은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정착물이죠. 네. 쉽게 분리되고 가치에 손상 없으면 그거는 동산.
그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동산, 천정형 에어컨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렇죠? 네. 다음에 그게 35에도 기출이 나왔는데 이때는 좀 더 자세하게 등기 등록 방법을 우리는 공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등기하는 것만 고르래요. 등록한 건 아니고 25톤 이상의 기선 선박이니까 해당한다. 20톤 이상의 선박이면 등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은 자동차니까 등록하는 재산이지 등기하는 게 아니다. 항공기도 등록하는 것이지 등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목은요. 임목 등기 되는데 그때는 수목의 집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한 그루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자,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13일 날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도에 따라서 나눈 것을 우리는 토지를 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목이 몇 개 있다고요? 2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8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는 안 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했어요. 전답 과수원이라든지 차장 천원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밑에 그거를 제가 28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면 전답 과수원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첫 글자 그냥 딴다고 그랬죠. 전답과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 지적도라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다 이런 식으로 외자로 표현하는데 첫 글자를 딴다고 그러는데 차장 천원만 어디? 차장 천원이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장, 공장 천 여기 보면은 하천 원 여기 유원지 여기는 공을 안 쓰고 장이라고 썼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공이 있다 공 찾아보시면 공이 여기 있죠. 공이라고 쓴 거는 공장이 아니라 뭐다? 공원이다. 천은요? 하천 있죠? 하천이 어디 있나요? 하천은 저 천문에 있네. 하천? 하가 없는데? 하가 없나요? 잠깐만요. 차장 천원 하가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원은요? 유원지 유라고 안 쓰고 원이라고 썼다. 유는 여기 유지,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차장 천원 바꿔놨고요. 이 28개 지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28개에 속하지 아니한 거 찾아보세요 하고 문제가 나온 기출 문제였어요. 1번 제방, 저수지, 유휴지, 사찰용지, 선화지 등은 지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거. 제방은 보니까 저수지는 여기 해당하지 않죠. 유지라고 되어 있지 저수지라고 되어 있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유휴지도 우리가 그냥 논리는 땅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아니다. 사찰용지도 지목은 아니다. 종교용지는 있어도 사찰용지는 지목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선화지도 지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28개 지목에 해당하는 거.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공시법을 공부하게 되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냥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개론만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28개가 이렇게 해당되는구나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요거 지목 말고도 또 얘기했었던 건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용도 지역제는 어디서 얘기했다? 공간정보법이 아니라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국계법. 그렇죠? 국계법, 부동산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건데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전국을, 모든 토지를 어떻게 크게 4개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이니까 농업하고 숲 얘기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4개로 나눠져요. 모든 토지는 이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습니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으로 또 나눠진다고 그랬죠. 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또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나요?
전, 일, 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전은 또 1종, 2종. 일반은 1, 2, 3종.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당연히 용도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만약에 주거지역에 속하는 일종 주거지역인데 거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주거지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예, 그런 게 용도도 정해져 있는 거, 기본 용도 구분이 있는 데다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게 법으로 정해놨다. 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밑에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나눠지는데 각각 건폐율 50%, 60%, 50%, 70%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일반 주거지역 60%래요. 건폐율 60%다. 이하, 3종은 50% 이하네? 그럼 내가 대지를 100평 갖고 있어요.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얼마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50평만 지을 수 있고 50평은 그냥 공토로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의 제한, 건폐율의 제한, 공지로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공지 개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공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 이하니까 건물 거의 짓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냥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이거 저 데일리 퀴즈를 꼭 보셔야 되고요. 지난 요거 주말에는 우리 인문 강의 했던 거 1, 2, 3강 1.5배속으로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수가 좀 딸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좀 더 봐주시고 제가 여기 여기 2강 한번 볼까요? 동영상 누르면 보실 수 있고 여기 밑에 지난주에 우리가 토지 이음 사이트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토지 이음 사이트에는 우리가 토지가 갖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공법상 이용 계획들이 다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건물, 여기 학원 건물 주소를 입력해서 여기 한번 토지 이용 계획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면은 여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주거용, 상업용 지을 수 있는 게 대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면적이 나와 있고 대지 면적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배웠어요? 개별공시지가 배웠었죠?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장이 정해서 나온다. 여기 봤더니 제곱미터당 1000만 원, 1031만 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33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633 곱하면 이 토지에 대한 전체 토지에 대한 가격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속하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소만 여기다 입력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건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면 자기 집 등기부 등본하고 지금 이게 토지 이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정도는 한 번은 꼭 보셔야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주차 이제 우리 정규 수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우리는 목표를 가진 인생이고요. 즐겁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 핵심 노트 한번 자기 전에 그냥 이런 거 보면 잠 잘 오잖아요. 자리면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잠깐 읽어보면서 잠을 들면 좋습니다. 잠 잘 와요. 네. 그래서 복습 핵심 노트 한번 읽어보시는 거 말씀드렸고, 예. 이번 주에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경제론, 강론의 첫 번째 시간 이제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다른 말로 수요 공급론이에요. 수요 공급, 시장, 부동산 시장의 상황,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예, 수요가 얼만큼, 공급이 얼만큼 따라서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 변수, 기본 경제 변수를 나는 구분하는 것 35회에 출제가 됐어요. 이 35회에 출제된 유량과 저량 변수 관련된 문제는 너무 쉽죠. 이게 이제 3년이나 한 번, 4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제 여러분 아마 내년에는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도 하나, 이론 문제도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탄력성이에요. 근데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저희는 탄력성
주제는 건너뜁니다. 1월 달에 가서 자세하게 하실 거고, 탄력성은 이 수요 공급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론. 이제 이 수요 공급론 탄력성은 사진을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딱 사진을 찍었는데 가격이 이 상태에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따져보는 게 부동산 수요 공급론. 근데 이거 경기 변동론은 뭐냐면 동영상 찍은 거예요. 시간에 걸쳐서 균형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 그것을 알아보는 게 경기 변동론이에요. 경기 변동론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는 아예 문제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냥 5문제가 오늘 이제 공부하실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수요 공급론 첫 번째, 유량 및 저량의 경제 변수부터 시작합니다. 경제 변수, 우리가 지금 수요 공급 시장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은 전부 다 경제 변수죠. 대표적인 거 뭐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득, 이자율, 뭐, 통화량, 자산, 부채, 등등등. 너무 많죠? 이런 용어들 전부 다, 어떤 움직이는, 변수, 이게 계속 고정이 안 되고 움직이는 그러한 요인들인 거잖아요. 경제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 그거를 크게 나누면 유량의 경제 변수, 저량의 경제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량의 경제 변수라는 건, 유라는 건 뭘까요? 흐른다.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 동안에서 측정이 가능한 경제 변수를 유량의 경제 변수. 저량의 경제 변수는, 저량이라는 건 뭘까요? 저수지 생각하면 딱 갇혀 있는 거죠. 어느 특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경제 변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량은 기간이 정해져야 되고, 저량은 뭐다? 특정 시점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소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득은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월이라는 게 정해져야지 되는 거니까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기간이죠. 이자율은? 이자율은 연 이자율,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잖아. 이자율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예요. 네? 지금 이번 주 되게 중요해요. 왜? 11월 2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지면서 금리를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11월 28일 날 요번에 지금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려야지 될 분위기인데, 아직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직 안 내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은 좀 먼저 내렸었고, 네, 내릴 것 같아요. 안 내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또 부동산 자극할까봐 또 걱정이 되고, 안 내리면 사는 사람들이 다 이자 비싸가지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경기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문제고. 참, 그 금융통화위원회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죠. 여하튼, 지금 이자율은 특정 시점, 오늘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건 저량의 경제 변수가 되겠죠. 통화량은 어떨 것 같아요? 유량. 통화량도 저량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 내 한국은행이 돈을 얼마나 뿌려 놓고 있는지, 그 통화량은 오늘 현재 측정됩니다. 1월 1일 현재 측정될 수 있고요. 작년 1월 1일 현재 통화량 얼마였으면 측정될 수 있어요. 자산은요?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량의 경제 변수. 부채는요? 시점. 이것도 당신 빚이 얼마야? 지금 얼마야? 물어보는 거지. 그게 기간 동안 얼마 빚졌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임대료.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료는 한 달이면 한 달 임대료, 연 임대료 이런 거죠. 지대라는 건 뭐예요? 토지의 임대료를 말하는 거죠. 예, 임료는 건물의 임대료 말하는 거고, 월급여, 순영업소득.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상업용 건물. 그리고 임대를 놨어. 임대를 놓고 경비 나가는 거 제하고 놨더니 그 남는 돈이 순영업소득인 거죠. 순영업소득. 영업해서 네트 비용 제하고 남은 돈. 그런 것들을 당기순이익, 이자 비용, 부동산 투자, 이자 비용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자 금액이 한 달 동안 얼마였냐, 1년 동안 얼마 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밑에 겁니다. 신규 주택 공급수, 신규 주택 수요량은 뭐다? 유량이다. 지난 1분기 동안, 지난 1년 동안 몇 채가 공급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신규 주택 공급수, 신규 주택 수요량은
일정 기간이 정해지면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량을 보면 여기 가격, 지가, 자산, 부채, 인구수, 통화량, 근데 주택 재고량, 주택 보유량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주택 재고량. 서울시의 주택 수가 몇 채입니다. 그거는 저량이다, 유량이다. 저량이다. 서울시에 100만 채가 지금 1000만 채가 주택이 있는데 그중에 800만 채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 800만 채를 주택 보유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어떻게? 저량의 보유량을 저량의 수요량. 요거 신규 주택 수요량은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느낌이 오시나요? 저량인데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저량의 수요량. 이거는 유량인데 1분기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얼만큼 필요로 했는지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량 저량을 하는 이유도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 공급도 이제 저량의 수요량, 유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 유량의 공급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수요량과 공급량은 여기 먼저 보면은 첫 단어가 뭐예요? 각 정의의 첫 단어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라면 이 얘기는 저량이라는 거예요, 유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 유량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신규 주택 수요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수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욕구. 하고자 하는 거래요. 구매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사전적 수요라고 얘기한다. 사후적으로 거래된 양을 따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는 어떤 거다? 앞으로 거래할 양이지 거래가 체결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가격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격 수준 1억일 때, 1억 1천만 원일 때, 1.1억일 때, 1억 1.2억일 때, 9천만 원일 때, 8천만 원일 때 모든 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그때의 양들이 각각 있을까요? 각각 있겠죠. 다르겠죠. 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모든 어떤 재화든 간에 가격이 비싸면 올라가면 수요량은 더 사려고 한다, 안 사려고 한다. 안 사려고 하는 거죠.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한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감소가 되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되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량이라는 단어와 수요라는 단어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강조드리는 건데 수요량은 어떤 특정 가격이 주어졌을 때 매칭되는 숫자, 필요로 하는 욕구, 그 자체를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이거 다 합친 거, 모든 가격대에 있어서의 수요량을 전체를 다 합친 거를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과 수요를 구분하셔야 돼. 수요량과 수요는 수요량을 다 합쳐놓은 게 모든 가격대에서 다 합쳐놓은 게 수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효수요. 유효수요라는 건 뭐 어떤 개념이에요? 유효한 수요니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도 배웠고 개별 주택 가격도 배웠습니다.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었죠. 자, 개별 공시지가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최고 비싼 데가 어딜까요? 오, 좀 아시는데?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매장이죠. 네, 여기가 지금 제곱미터당으로 따지면 이걸 평으로 평당 환산을 해봤더니 평당 5억 7천. 대박. 한 평, 3.3 제곱미터, 거기에 그게 6억 가까이 되니까 10평이면 60억. 그쵸? 그 다음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이니까 이거는 단독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으로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신세계 오너가 누구예요? 이병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따님이시죠? 그 이명희라는 회장에 살고 있는 집이 거의 한 800~900평 된대요. 이게 기준 개별주택 가격으로서는 우리나라 최고가래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나 봐요. 그럼 시가로는 거의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으로서 우리나라 가장 비싼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일까요? 어디일까요? 나인원도 좀 들긴 하는데 거기보다 더 비싼 데가 있죠. 우리나라 뭐 최고 비싼 데가 어디예요 요즘? 잘 나가는 데가? 청담동이죠. 청담동 여기 다리 건너가면 LV 호텔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LV 호텔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졌어요. 더 펜트하우스 129라고. 아, 그래요? 근데 펜트하우스 129는 지금 평수로 따져보니까 한 150평 정도 돼. 이게 얼마? 기준 시가 200억 되고요. 시가도 이것도 250억 정도 된대요. 그 아파트로서는 최고 비싼 공동주택. 자, 요거 하나 더. 펜트하우스예요. 근데 129, 1은 한 동 하나다 그런 뜻이고요. 왜 2구라고 썼을까요? 29개밖에 없나 보죠? 맞아요. 왜 29채일까요? 여러분 좀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부동산 공법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해서 연간 30호 주택을 30호 이상을 분양을 하려면 이거는 우리는 주택법에 의해서 저 청약제도 같은 거 정해야 되고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면하려고 29채만 딱 하면 내가 크게 짓고 아무리 비싸게 해도 정부가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비싼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 사는 데는 갑부들 사는 데는 이런데 요즘 이제 한 동짜리 이런 데 살게 되는 거죠. 예, 최근에 뭐 압구정동도 비슷한 거 이제 분양하는데 그 분양가가 250억이 넘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완공은 안 되었지만. 자, 좋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렇게 비싼데 여기 펜트하우스 120 여러분 들어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살고 싶습니다. 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람 뭐 정말 무소유의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데 다 갖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여기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 맞나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 거를 수요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효 수요가 아니다. 유효 수요라는 거는 뭐다?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받침되어 있을 때만 유효 수요라고 카운트가 되는 거지. 그냥 단지 살고 싶은데 그것만으로는 수요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놔서 전세 끼고 산다. 대출 받아서 산다. 그건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죠. 은행에서 아무나 대출해 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능력 있는 거다. 대출 끼고 산다.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산다. 전세부로 산다. 전세 끼고 산다. 다 갭투자 하더라도 그건 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는 유효수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수요 개념 잘 확인하셔야 되고, 사전적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욕구지, 아직 체결된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주어졌을 때, 그때 수요를 최대한 카운트해서 최대 수량을 카운트한 거다. 마찬가지로 공급입니다.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재화나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공급량과 공급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각 모든 가격대 얘기하면 공급, 특정 가격 얘기하면 공급량. 유효 공급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렇다고 내가 막 나 팔게 하는 팔고 싶어. 그 가격대면 그거는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집도 없는데 집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혹은 뭐 건설 중이라든지. 사전적 공급, 이것도 체결된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관찰을 해서 조사한 수량이다. 그때 최대 수량이다, 최소 수량이다, 최대 수량이다. 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수요의 개념이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수요는 이제 수요 함수, 수요 곡선, 수요 함수, 수요 곡선, 수요 법칙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수요 함수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수요에 영향을 수요량, 특히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요인이 되게 많죠. 여러분이 미리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금리 되게 중요하겠죠. 예, 부동산 대출 받으려면 금리 중요한데, 받게 되면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가 지금 더 떨어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예,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살려는 욕구가 더 커질 테니까, 금리, 소득. 그죠? 그 다음에 가격도 있나요? 가격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산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산다. 가격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격도 내 해당 재화, 이게 아파트래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기 단독주택 가격도 중요할까요? 오피스텔 가격도 중요할까요? 이런 거 묶어가지고 타 재화의 가격.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선호도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다음에 전쟁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심리, 기대 심리, 예상.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그러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되게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서울대 박사님들, 교수님들 연구 그 몫이고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런 건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상 알아야 되는 거는 방향은 알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네. 인구수가 증가한대요. 서울시의 인구수가 500만인데 1000만, 1000만에서 2000만 된대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인구수와 수요량은 플러스 관계일 것이다. 여기다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고. 인구수하고 수요량은? 인구수가 늘어나면 수요량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관계. 소득 수준은 어떨까요? 플러스. 정말로? 그때 달라요. 자, 왜 그때 다르냐?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할 텐데, 우리는 재화를 정상재화, 열등재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재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더 사는 재화. 열등재는 소득이 늘어나면 안 사는 재화. 자, 어렸을 때, 과거를 얘기하기 싫은데, 학교에서 보리쌀 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금 보리쌀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 그거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쌀만 사 먹는다. 그런 거예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늘어나지는 않고 열등제로 분리된 것들은 안 산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도 얘기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파트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단독주택은 조금 떨어지더라. 예전에 초가집 수요는 점점 줄어든다. 그건 초가집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기호도. 아파트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다 아파트 기호도가 선호도가 좋아지니까 그거는 플러스 수요량 늘어난다. 이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 재화가 열등제냐 정상제냐에 따라서 가격 예상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더 살까요? 안 살까요? 더 살까요? 더 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저것도 예외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사치품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좋아하는 샤넬백. 샤넬백 좋아하죠? 네. 요즘 디올 파우치가 유행이지만 샤넬백이 가장 유명하니까 샤넬백은 가격이 오르면 그 샤넬 매장 앞에 더 줄 서. 왜? 나만 한다는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들 줄 서잖아요. 사치품은 봤더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다? 오히려 더 증가해. 그러면 사치품. 이거는 가격 법칙에 안 맞잖아요. 또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열등 기펜제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펜이라는 학자는 잘 봤더니 이런 거예요. 가격이 내리니까 오히려 안 사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싼 게 비지떡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 있더라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저거는 아예 형편없는가 보다 하고 아예 안 사더라는 거예요. 가격이 내렸는데 수요량이 감소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가격과의 관계에 전혀 맞지가 않죠. 예, 요거 샤치품, 샤넬백, 이거는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베블렌 효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제학에서 배부른 사람들 얘기해. 그래서 베블렌 효과. 학자 이름이 베블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블렌, 기펜제, 이거는 우리가 가격하고의 가격, 조금 이따가 우리가 법칙을 얘기할 건데 법칙의 예외로서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정상적인 재화, 아파트, 부동산을 얘기할 거고 이거 사치품 기펜제는 우리 대상이 아니다. 재미로만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격 예상이 오르면 그렇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더 살 수도 있겠죠. 줄을 쓴단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파트지만 단독주택,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그 다음 대체재라는 거는 미리 잠깐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면 대체재, 보완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재는 예를 들어 콜라와 사이다 생각해보죠. 우리 해당 재화는 사이다야. 근데 옆에 봤더니 콜라 가격이 정책상 올렸대요. 공장에서 콜라 업체들이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 올렸대. 그러니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애호가들은 어떻게 된다? 사이다로 갈아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비를 대체한다. 수요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니까 다른 놈으로, 비슷한 놈으로 비슷한 효용을 주는 다른 재화로 갈아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콜라 가격이 오르니까 사이다 수요량은 증가하죠. 네. 내 사이다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사이다 가격이 오르면 사이다 수요량은 감소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옆에 놈이 가격이 올라서 사이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대체재, 콜라와 사이다는 서로 대체재 관계다 얘기하는 거고. 보완재 관계는 우리가 한동안 유명했어요. K푸드 중에서 치맥. 드라마 때문에 또 유명했는데 실제로 맛있잖아요. 한잔 하고 싶은데 치킨과 맥주 생각하면 치킨 값이 너무 비싸대요. 치킨 먹을 때 맥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치킨 너무 비싸니까 치킨 가격이 올라서 치킨 수요가 떨어져. 치킨 안 사 먹어. 수요량이 감소해. 그랬더니 이것만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사 먹었던 맥주도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옆에 놈 가격이 올랐는데 내 수요량은 줄어든다. 옆에 놈 가격이 올랐는데 내 수요량은 늘어난다. 예. 그래서 이건 대체재, 이건 보완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 그냥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가격, 대체재 가격과 해당 아파트 수요량은 정의 관계, 보완재 가격과 해당 아파트 재화 수요량은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 금리는요? 금리가 오르면 안 되죠? 안 되죠.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난다. 조세는요? 조세도 취득세, 재산세 많이 올린대요. 그러면 사지 말라는 얘기죠. 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막 계속 올렸다. 그죠? 네. 그 얘기는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투기꾼들 몰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조세를 되게 높였죠.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그거에 의해서 또 수요량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거 관계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 수요면 수요량이라면 수요함수. 공급이라면 공급함수겠죠. 자, 그러면 예,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더 나가 볼게요. 예를 들어 수요함수가 QD는 1500 빼기 2P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수학이 나오니까 이제 좀 긴장이 되죠?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거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X가 100이면 Y값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0 더하기 100 하면 300.
그렇다는 얘기죠. 네, x가 200이면요. y는 2 곱하기 200 더하기 100이니까 합쳐서 5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거 배웠어요. 여기 y축이에요. 여기 x축이에요. y는 2x 플러스 100 해가지고 이런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본 적은 있다. 그죠? 본 적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본 적은 있는데 수포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팔로우를 안 했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자, 근데 자, 이런 관계의 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x를 뭐라고 했어요?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원인이라는 거야. x가 변하니까 y가 변한다. 결과. 맞나요? x 값이 움직이면 y 값이 변한다. 그 관계를 수식으로 혹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죠? 네. 이거를 똑같이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식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숫자와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형태 잘 보세요. 가격이 price니까 그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P, price, P. Q는 뭐냐면 quantity, 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량. 근데 D는 demand. demand가 영어로 뭔가요? 아시는 분? 수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이걸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수요량은 1500 빼기 2 곱하기 가격이다. 가격을 여기 가격이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QD는 어떤 값? 1500에서 2 곱하기 100을 해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1500에서 200을 빼니까 13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P가 200이면 QD는 얼마가 될까요? 200 곱하면 400 1500에서 400 빼니까 1100 QD P가 50이면 어떻게 돼요? QD는 그렇죠. 2 곱하기 50 하면 100이니까 1500에서 100을 빼면 1400. 자, 이 관계를 봤더니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가격이 100에서 200으로 올랐어. 가격이 올랐더니 어때요? 수요량은 1300에서 1100으로 감소했어요. 100에서 150으로 가격이 떨어졌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됐어요? 1300에서 1400으로 늘어났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다 맞는 식이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수요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다. 수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격하고 수요량은 서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이너스 관계. 그런데 여기 지금 가격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 이거를 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 그거를 다 표현하는 거는 누구 몫이라고요? 서울대 그 경제학부 하는 박사님들 얘기고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머지 요인들은 다 고정이다. 현재 움직이는 건 뭐만 움직인다? 현재 움직이는 건 뭐만 움직인다? 제가 색깔로 구분해놨잖아. 그렇지. 해당 재와 가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고정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거를 다 여기다 쓰려면 너무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공부도 안 돼.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려. 그거는 우리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은 다 고정이고 뭐만 움직인다, 현재. 가격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험도 그렇게 나올 거고 공부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수요 함수가 되게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요 함수도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2차 함수 있고 3차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몇 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시험을 위해서는 직선으로만 나타내는 1차 함수. 1차 함수 얘기 들어보셨죠? 2차 함수 근해 공식 하면서 수포자 됐잖아요. 3차 함수, 4차 방정식 이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수준 넘어가기 때문에 1차 함수로만 표현되는 수요 함수를 우리는 가지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친숙해져야 돼. 앞으로 많이 볼 거다. 공급 함수는 반대로 볼게요. P 더하기 5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P가 올라가면 Q 값이 올라갈까요? 증가하죠. P 값이 떨어지면
S는 supply, S는 supply. supply니까 공급. 공급량은 가격의 무슨 함수? 정의 함수. 이거는 수요량은 가격의 음의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다. 자,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기운을 좀 차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2교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십시오.